별표 1776년 조선의 궁궐 한복판에서 끔찍한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조선의 22대 왕 정조였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 한 명을 궁 밖으로 내쫓았고 마침내 사약을 내려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수계문씨.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에서 기세등등하던 후궁이었습니다. 별표 정조는 왜 즉위하자마자 할아버지의 후궁을 그토록 서둘러 처단해야 했을까요?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새로운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한왕의 처절한 복수극을 담고 있습니다. 별표 사건의 시작은 175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경궁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진 그해 11월,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아끼던 며느리의 죽음에 크게 애통해하며 친히 빈전을 찾아 곡진히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빈조 씨를 모시던 궁녀 중에 문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감 문성국의 동생으로 평소 조용히 주인을 섬기던 평범한 신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인 영조가 빈전을 찾던 중 우연히 이 젊은 궁녀를 보게 되었고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상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영조는 문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도 매우 파격적이고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장례식 중에 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은 며느리의 처소를 그 며느리의 궁녀에게 주는 것은 궁중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였습니다. 별표 궁중은 술렁였습니다. 특히 당시 18세였던 사도세자의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효장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아버지가 형수의 상중에 그 신녀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는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도세자에게 있어 문씨의 등장은 단순한 새 후궁의 입궁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별표 1753년 2월 문씨는 정사품 소원에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이때도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조가 승지에게 후궁 책봉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고 명했지만 승지 윤광이가 이 명령을 받들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영조는 다른 승지를 시켜 어보를 찍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조정 대신들조차 문씨의 후궁 책봉을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씨에 대한 영조의 총애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1753년 3월에는 장녀 화령옹주를, 1754년 5월에는 차녀 화길옹주를 낳으며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영조는 60세가 다 되어서도 문씨와의 사이에서 연이어 딸을 얻은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씨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빠 문성국과 함께 궁중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표 한중록에 따르면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감들은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동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문씨에게 보고했습니다. 문씨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영조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사도세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영조의 귀에 넣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들으시니 불쾌하신 마음의 부자 사이는 갈수록 값지니라.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문씨 남매를 별표 요녀, 별표와 별표 간적 별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녀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여인을 뜻하고 간적은 간사한 역적을 의미합니다. 궁중에 살면서 직접 문씨의 행태를 지켜본 세자빈의 절규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별표 문씨의 모함은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사소한 실수나 말실수도 크게 부풀려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창경궁 낙선당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문성국이 이를 사도세자의 잘못으로 몰아갔다고 정조는 훗날 증언했습니다.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사도세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아버지에게 크게 꾸중을 당했고 절망한 나머지 저승전 앞들의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문 씨의 야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딸만 둘을 낳은 것을 한탄하며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가에서 몰래 사내아이를 들여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으나 영의정 이종성에게 발각되어 무산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씨는 왕실을 속여 가짜 왕자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별표 문 씨의 행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영조의 총애만 믿고 궁중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영빈 이 씨에게까지 대들어 회초리를 맞는 사건이 벌어지자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나서서 문 씨를 꾸짖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의 생모로 문 씨보다 나이도 많고 품계도 훨씬 높았지만 문 씨는 개의치 않고 무례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1771년 문 씨는 마침내 종이품수규로 승격되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는 최고 지위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이때 문 씨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궁중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지켜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 씨가 20년 넘게 꾸준히 부자관을 이간질한 결과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의심과 질책에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별표 1762년 윤 5월 마침내 이모화변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8일 동안 고통받다 숨을 거두는 동안 문 씨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공식 사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런 잔혹한 장면들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11세였던 세손 정조에게 문 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고 능멸한 존재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문 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여겼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심지어 궁궐 안에서 원빈 홍 씨의 오라버니인 좌의정 홍낙성을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왕실 어른에 대한 예의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별표 하지만 문 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언젠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775년부터 정조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대리 청정을 시작했을 때도 문 씨는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건재한 한 자신의 지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52년간 조선을 통치한 장수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24세 젊은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즉시 숙의 문 씨를 겨냥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인 3월 30일 정조는 문 씨의 자기를 삭탈하고 사가로 내쫓았습니다. 동시에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고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종으로 삼는다고 명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문 씨 일가는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별표 이때부터 문 씨는 더 이상 숙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별표 문녀 별표라고만 부르도록 했습니다. 궁녀 출신이라는 본래의 신분으로 되돌려 버린 것입니다.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려 문씨의 죄를 천하에 포고했습니다. 이 교지에서 정조는 문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또한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의 진범도 문성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4일, 문씨를 도성 밖으로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문씨를 더 가혹하게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대신들은 문씨를 당장 사형에 처하고 그 딸들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의 자기까지 삭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옹주들만큼은 보호했습니다. 두 옹주는 영조의 고육이며 문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강보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라며 어린 조카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자비는 문씨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8월 10일, 정조는 마침내 문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이 찬성하는 가운데 내려진 사형 명령이었습니다. 별표 문씨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에서 기세등등하던 그녀는 이제 궁 밖 한적한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누렸던 부귀영화도 궁중에서의 위세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약을 받아들며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세자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후회라도 했을까요? 문씨의 죽음은 단순한 후궁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이모화변의 진정한 마무리였습니다. 정조에게 있어 문씨의 처단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면서 동시에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별표 흥미롭게도 문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물이 조선 역사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인조 때의 후궁 귀인 조씨입니다. 그녀 역시 왕의 총애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새로운 왕 효종에 의해 패출되고 사사당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미내빈 강씨를 죽음으로 내몬 귀인 조씨와 사도세자를 모함한 숙의 문씨. 두 여인 모두 왕실의 권력 다툼에 개입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효종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확보했지만 숙의 문씨는 딸만 둘을 낳아 정조의 대항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조가 죽자 문씨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별표 문씨 사건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과연 문씨가 정말로 사도세자를 모함했을까? 아니면 정조가 이모화변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어서 문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씨는 궁녀 출신의 일개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노론이나 소론 같은 정치적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마땅한 권력 기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정조는 즉위 후 노론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모화변으로 인한 후유증을 가라앉히고 왕실과 조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는 문씨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상노라는 인물도 문씨와 함께 이모화변의 책임을 뒤집었었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관작 추탈과 가족 유배로 끝났습니다. 별표 하지만 이런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록 별표에 기록된 문씨의 행태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당시 궁중에서 생활하며 문씨의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본 당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문씨를 요녀 별표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면 문씨의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조의 감정이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만약 문씨가 단순한 희생양이었다면 정조가 그토록 서둘러 그토록 철저하게 그녀를 처단했을까요? 즉위하자마자 20일 만에 자기를 삭탈하고
5개월 만에 사약을 내리는 것은 보통의 분노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조에게 문 씨는 단순한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고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목격한 악행의 주체였습니다. 11세의 새손이었던 정조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동안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별표. 문 씨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성국은 노비가 되어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고 문성국의 아들 문경행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문성국의 처남 박도우까지 연루되어 유배를 당했습니다.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관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문 씨의 사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화령옹주의 남편 심정은 장모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요절한 화길옹주의 장례에 10만 냥이나 지출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 씨 일가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령옹주만큼은 정조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대신들이 아무리 옹주의 자기 삭탈을 요구해도 정조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화령옹주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죄로 인해 궁궐 출입이 금지되었고 옹주로서의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평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령옹주는 운이 좋았습니다. 영조보다 21년을 더 살면서 순조대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1821년 69세로 사망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정조의 관용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화령옹주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사사당했을 것입니다. 왕위 계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조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별표. 문씨 사건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이모화변의 원한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론과의 협력 관계도 안정시켰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한 인간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11세의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트라우마가 24년 만에 복수로 분출된 것입니다. 정조에게 문 씨의 처단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문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역 중 하나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후대 소설과 드라마에서 문 씨는 항상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별표 요녀 별표로 그려집니다. 그녀의 실제 모습이 어땠든 간에 역사는 그녀를 영원한 악으로 기록했습니다. 별표. 하지만 문 씨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 역시 조선 후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이었습니다. 궁녀 출신의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종이품 수기까지 오른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문 씨의 비극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씨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 씨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 씨는 20년 넘게 누렸던 영화를 단 몇 달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궁녀에서 수기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쓸쓸히 죽어야 했습니다. 정조 역시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었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긴 했지만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때로 새로운 상처만 남기기도 합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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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씨 같은 인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왕권에도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씨 사건은 조선사에서 가장 극적인 복수극 중 하나입니다. 24년을 기다린 복수, 즉위하자마자 단행한 처단, 그리고 철저한 응징.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닌 실제 역사였고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씨의 이야기에서 얻을 교훈 무엇일까요? 권력 앞에서의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이 아닐까 합니다. 문씨는 일시적인 권력에 취해 본분을 잊었고 결국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1776년 그 여름, 숙의 문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이모화변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조선 사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문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복수, 권력과 몰락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야욕이 어떻게 왕실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응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문씨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할 수 있고 정조 같은 복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숙의 문씨.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시대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무게와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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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이것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극 중 하나인 숙의 문씨와 정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별표 별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조선 왕실 이야기를 찾아드릴까요?